네, SF로 보는 미래 6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번안되었던 줄 베른의 SF 소설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요. 제가 이번 시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줄 베른의 지난 시간에 했던 줄 베른의 해저 이말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하면서 우리나라에 번안되었던 대표적인 줄 베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왕비의 유산이라고 하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 하겠고요. 그와 함께 우리나라에 왜 이 소설이 그토록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읽혔는가, 번안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개화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번안되었던, 번역이 뭐고 번안이 뭐냐? 번역은 원래 이제 외국 사람이 쓴 글을 그 원문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는 게 번역이고요. 번안은 그 이야기를 축약하거나 또는 그 이야기를 좀 더 뭐 자세하게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그 이야기의 표현을 좀 바꾸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배경을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원작 이야기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축약 또는 뭐 확대 또는 뭐 이름 바꾸기, 뭐 현지화하기라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번역하는 걸 번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식 이름을 우리나라 말의 이름으로 바꾼다라든가, 나폴레옹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이야기로 바꾼다라든가 하는 식으로 배경이나 인물을 바꾸거나 하는 식의 어떤 변화는 주되 원래 이야기의 틀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는 걸 번안이라고 합니다. 이 SF 소설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아니라 번안의 형태로 처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좀 성립되기 어려웠던 게, 아시다시피 원래는 한자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글을 쓰던 그런 문화이다 보니까 한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이야기 압축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뭐 우리말로 옮긴다 이런 건 없고요. 당연히 원문을 일본에서 옮기면 그 일본어를 중국어로 옮기고 중국어에서 옮긴 거를 우리말로 옮기는 이런 형태로 많이 이야기들이 번역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아니라 번안 형태로 SF 소설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에 번안되었던 최초의 소설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줄 베른의 해저 이말리입니다. 해저 이말리는 굉장히 심하게 압축됐어요. 굉장히 심하게 압축돼가지고 이거를 한문으로 번역했습니다. 국한문 혼용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뭐 한문이에요. 뭐 여러분 3.1운동 그 독립선언서처럼 뭐 5등은 자해 뭐 이러는 것처럼 거의 뭐 한문 형태로 번역이 되어서 태서문예 신보라고 하는 잡지에 아주 3회인가? 2회인가 3회에 거쳐갖고 연재가 됐었고요. 굉장히 압축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걸 봤는데 그 태서문예 신보에 실려있는 뭐 제목은 해저 여행 기담입니다. 아무튼 이 해저 여행 기담을 읽어봤는데 제가 모르는 한자가 너무 많아갖고요. 읽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정도로 번안이 되었던 게 해저 이말리였는데, 이 해저 이말리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번안되었던 소설이 바로 줄 베른의 인도 왕비의 유산입니다. 되게 웃기죠? 해저 여행 기담이라고 하는 게 1900년대 초반에 번역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인도 왕비의 유산이 우리말로 번안된 게 1907년이에요. 근데 이 인도 왕비의 유산은 우리나라에서는 철새계라는 제목으로 신소설로 번역이 됐습니다. 철새계, 신소설 아시죠, 여러분? 그 옛날 딱지본 소설 같은 그런 형태로 번안이 됐고요. 이해조라고 하는 대표적인 신소설 작가가 번안을 해서 책으로 엮었습니다. 제목이 철새계예요. 철새계. 근데 이 철새계의 원작이 줄 베른의 인도 왕비의 유산인 거죠. 자, 왜 줄 베른 소설이, 그 줄 베른 소설 중에서도 특히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소설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번역되어서 왜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가? 오늘은 그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해저 이말리가 줄 베른의 대표적인 소설은 아니거든요. 줄 베른 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소설 하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15소년 표류기나 80일간의 세계일주 같은 그런 소설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해저 이말리가 먼저 번역됐을까? 먼저 번안됐을까? 마찬가지예요. 인도 왕비의 유산은 전혀 유명하지 않습니다. 실제 줄 베른 소설 중에서 유명한 소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인도 왕비의 유산은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 태반일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안 읽는 그 소설을 왜 1907년에는 이걸 소설집으로 냈을까? 그러니까 딱 집은 소설, 시소설로 출판하기까지 했을까? 도대체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뭐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읽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즉 쥐베르 소설 중에 이 두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묘한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 특징은 다 식민지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개화기 이래 아시죠? 예,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킨 이후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개항하게 됐고요. 즉 개방하게 됐고 그 개방 이후로 예, 일본 문물뿐 아니라 서양의 각국 그 열강들의 문물이 들어오고 열강들의 어떤 침략이 횡행하는 그런 어떤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청일 전쟁이니 러일 전쟁이니 하는 것들을 겪으면서 점점 우리나라는 식민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즉 1905년 이후로는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돌아간 이후로는 우리나라는 통감 정치가 되면서 말 그대로 외교권을 상실하죠.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조선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외교권을 잃는 그런 상황에 돌입했고요. 그 이후로 1910년에 강제 병합됩니다. 즉 강제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그런 어떤 불행한 역사적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해저 이말리가 번역이 되고 그리고 인도 왕비의 유산이 번역이 돼요. 그런 상황, 역사적 상황, 식민지로 점점 변해가는 그런 역사적 상황이 아마 이 두 소설을 번역하게끔 만든, 번안해서 읽게끔 만든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소설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 의외로 SF 소설들이 많이 번역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번역이 아니라 번안이 됩니다. 짤막하게 번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최초로 로봇이란 말이 등장하고 로봇이 등장한 최초의 소설은 아니고 희곡이죠. 예, 희곡인 예, 카를 차페의 RUR 로슘의 유니버설 로봇이라고 하는 텍스트도 예, 1920년대에 인조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지에 축약해서 번안되고요. 마찬가지로 에드워드 벨라미의 뒤를 돌아보면서 루킹 백워드라고 하는 이 소설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말 전체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이제 축약 번역. 그러니까 몇몇 개만 이제 뽑아가지고 축소 번역된 판본만 있을 정도로 아직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은 에드워드 벨라미의 뒤를 돌아보면서라고 하는 소설이 이상적 신세계, 이상의 신세계라는 제목으로 역시 1920년대에 우리나라 잡지에 수록이 됩니다. 이럴 정도로 뭔가 SF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SF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랬지만 그게 적극적으로 출판으로 이어지거나 그러니까 창작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SF라고 하면 김동인의 K 박사의 연구입니다만 예, 우리는 그 작품을 다루진 않을 거고요. 어쨌든 일단 우리나라의 왜 줄베른의 그 많은 소설 중에서 해저 이말리와 그다음에 인도 왕비의 유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특히 인도 왕비의 유산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소설이 먼저 번안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자세하게 그 소설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해저 이말리 이야기할 때 해저 이말리의 주인공이 네모라고 하는 인도의 왕족 출신의 탐험가다라고 얘기했었죠. 이 네모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인이에요. 즉 당시 인도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의 식민지인이잖아요.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자기네 나라를 잃어버린 인도인인 네모라고 하는 사람이 네모 선장이 자기의 발달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잠수함을 만들고 노틸러스호라고 하는 잠수함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자기처럼 조국을 잃은 식민지가 됨으로써 조국을 잃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예, 사병으로 만드는 거죠. 사병으로 만들어서는 그 제국 열강들의 배를 공격하고 그러면서 탐험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네모 선장이었어요. 자, 즉 해저 이말리에도 이미 식민지의 과학이라는 게 제국의 과학보다 더 뛰어나다. 나라를 잃은 식민지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식민지인이라고 해서 과연 제국인들이 무시해도 좋은가. 식민지 사람이라고 해서 과연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것인가와 같은 그런 질문들을 해저 이말리가 던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해저 이말리 속에 이미 식민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발달된 과학기술을 가질 수 있고 식민지인이지만 우리가 공격해가지고 제국을 물리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감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면 되게 재밌었겠죠. 당시 점점 식민지가 되어가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봐도
우리가 절대 꿀릴 필요 없어. 우리도 네모선장처럼 발달된 과학기술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줬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왕비의 유산 역시도 그런 측면이 좀 들어갑니다. 자, 인도 왕비의 유산은 1879년, 즉 19세기 후반에 쓰여진 소설입니다. 쥐베른이라는 작가 자체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여러 작품들을 발표한 작가이다 보니까 굉장히 과학기술의 시대가 전면화되고 제국의 문명이 확장되는 그런 시점에서 소설을 썼고 과학기술의 발전된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소설을 쓴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주제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인도 왕비의 유산의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요. 사라쟁이라고 하는 의사가, 사라쟁이라고 하는 프랑스인 의사가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인 사라쟁이라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적절한 자연적인 휴식과 굉장히 평온한 환경 속에서 인간은 양생에 힘씀으로써 장수할 수 있다. 즉 인간이 빨리 죽는 건, 당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빨리 죽었는데 인간들이 요절하는 건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 뭐 당시 이제 왜 산업혁명 이후로 굉장히 왜 도시 문명이 발달하면서부터 공기질은 나빠지고 현재 우리가 왜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그 석탄가루가 막 날리는 그 스모그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거주 환경, 밀집된 주거 환경과 산업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을 축소시킨다. 그러므로 인간이 오래 살고 싶다면 장수하기 위해서는 넓고 평안한 바닷가 근처에 굉장히 햇빛이 내리쬐고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 가서 띄엄띄엄 아주 느린 속도로 살아가면 굉장히 오래 장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그걸 실험할 수는 없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 학교에서 그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웬 영국인 변호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너네 이모가 혹시 이 사람 아니냐라고 물어봐요. 맞다, 우리 이모가 그 사람 맞다라고 했더니 그 이모가 영국 출신의 어떤 장교, 인도 출신의 어떤 장교랑 결혼했는데 그 장교가 알고 봤더니 그 이전에 인도 왕비랑 재혼을 했고 그 인도 왕비의 유산을 이 장교가 물려받았고 그 물려받은 유산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너한테 오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인도 왕비가 남긴 어마어마한 막대한 유산을 이 사람이 물려받게 됩니다. 이제 이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으니까 이제 드디어 자기가 이때까지 꿈꿔왔던 이상적인 촌락, 즉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촌락을 드디어 개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소식이 신문에 실립니다. 신문에 실린 이 사라쟁 박사의 행운에 대한 소식을 독일 예나 대학의 슐츠라고 하는 교수가 읽는 거예요. 읽더니 얘가 막 화를 내요. 이 슐츠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인은 무조건 프랑스인보다 위대해야 된다. 독일인이 제일 위대하고 프랑스인들은 위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독일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종적인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슐츠 교수는 독일 예나 대학의 화학과 교수인데 굉장히 화학적인 지식이 발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신문을 읽고는 잘 따져보니까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영국 장교의 친척인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자기가 그 영국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나도 그 사람 친척이다. 그러니까 인도 왕비의 유산은 나한테도 나눠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변호사가 따져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인도 왕비의 그 큰 유산은 둘로 나뉩니다. 둘로 나뉘어서 하나는 사라쟁 박사에게, 하나는 슐츠 교수에게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주게 됩니다. 자, 슐츠 교수는 뭔가 음흉한 어떤 모습으로 이 사라쟁 박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반드시 사라쟁 박사를 파멸시키겠다. 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돼요. 도대체 왜 슐츠 교수가 사라쟁 박사를 파멸시키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독일인을 최고해야 된대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막 굉장히 음험하게 바라봐요. 자, 그 사실을 이 마르셀 브리크망이라고 하는 사라쟁 박사의 제자이면서 알사스 출신의 청년이 이 슐츠 교수의 어떤 내면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 슐츠 교수가 무슨 짓을 하는지 탐험을 해야겠다. 스파이 노릇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이 한 15년 좀 흘러요. 15년 동안 이제 사라쟁 박사는 프랑스 비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립을 해요. 이 프랑스 비일은 나라라기보다는 하나의 촌락인데 미국의 남부 지역에 이제 이 텍사스, 그러니까 저기 남부 지역에 그 캘리포니아 쪽인가? 아무튼 뭐 그런 쪽에 사라쟁 박사가 프랑스 빌이라고 하는 촌락을 건설을 하는데 그 촌락에서는 집이 띄엄띄엄 이렇게 자리하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 프랑스 빌을 건립하는 것과 동시에 슐츠 교수는 미국 중부 지역, 오리건주에 있는 중부 지역에 얘는
또 다른 슈탈슈타트라고 하는 촌락을 건립을 해요. 이 슈탈슈타트는 광산 도시예요. 그러니까 광산을 계속해서 채굴을 하는 거예요. 광산 채굴을 해가지고 그 채굴된 광물들을 이웃 도시에다가 수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죠. 그 돈을 벌어서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개발을 해요. 아주 음흉한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슈츠구스가 이 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이 무기를 가지고 프랑스비를 공격하기 위함이에요. 자, 이렇게 슈츠구스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광물을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서는 그걸로 프랑스비를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누가 알려주느냐? 마르셀 브리크망이라고 하는 청년이 알려줘요. 즉, 그동안 이 청년은 슈츠구스가 만든 이 슈티슈타트에 의도적으로 잠입해가지고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탐험을 한 거예요. 탐지를 하고 탐지하면서 드디어 최후로 슈츠구스가 정말 프랑스비를 공격할 수 있는 폭탄을 무기 이제 어떻게 보면 로켓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폭탄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얘가 알고는 도망쳐 나와요. 막 그 죽을동 살동 도망쳐 나와서는 프랑스빌에 그걸 알려줍니다. 프랑스빌에 알려줘서 야, 프랑스빌 사람들한테 너네 조심해 그런 음모가 있어라고 알려줘요. 알려주니까 프랑스빌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막 참호를 파가지고 막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그 공격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공격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공격이 일어나지 않지 하고 가보니까 슈츠구스가 어떤 실험을 하다가 그만 실험 도구가 깨지는 바람에 그 독에 노출되는 바람에 슈츠구스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슈티슈타트는 광산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어요. 즉 사람들이 다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프랑스빌은 평안하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의 놀라운 점은 이제 일단 그 사라쟁 박사가 건립하는 이상적인 촌락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빌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이 프랑스빌을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를 위생촌이라고 번역을 해요. 아까 이해조가 번안했던 철새계라고 하는 소설이 있다고 얘기했죠. 인도 왕비의 유산을 번안했던 철새계에서는 이 프랑스빌이라고 하는 촌락을 위생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이 프랑스빌은 경치 좋은 환경에 굉장히 인구가 띄엄띄엄 미국 그 서해안의 캘리포니아주 이쪽에 굉장히 경치 좋은 환경에 인구는 띄엄띄엄 촌락을 형성하고 있고요. 집에는 하나같이 다 꽃을 가꿔요.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바람은 계속해서 통하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다 직업이 있어요. 나름대로 나는 뭐 푸주간, 나는 뭐 꽃집, 나는 뭐 무슨 집 해가지고 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단 그 직업하는 그 노동이 절대 위험하거나 굉장히 뭐 비위생적인 노동이 아니고요. 다들 생필품과 연결되어서 거래하는 그런 노동을 해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직업은 다 가지면서 동시에 굉장히 편안하게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시민의식이 발달하는 거죠. 시민의식이 발달하고 공공공간이든 내 집 공간이든 다 깨끗하게 쓰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에요. 평화롭고 이상적이면서 굉장히 느린 호흡으로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은 프랑스빌 있는 거예요. 이 프랑스빌은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위생적이면서 자연 친화적이면서 동시에 취향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낙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모여 사는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이런 공간이 독일 슐츠 교수에 의해서 파괴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독일의 위협에 맞서서 자유로운 프랑스인들이 세울 수 있는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프랑스빌입니다. 이름부터가 프랑스빌. 뭐 프랑스 사람의 이상향 뭐 이런 의미가 좀 들어가죠. 반면에 슈츠구스가 만든 그 촌락은 절대 이상촌은 아니에요. 연철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철촌, 즉 철과 납을 개발하는 공간, 납과 철을 만들어내는 공간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죠. 즉 말 그대로 파괴적인 무기를 만들어내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납과 철을 만든다는 건 결국에는 석탄 문명이죠. 석탄과 같은 석탄이나 아연이나 이런 광물들을 캐는 광산촌이에요. 광산촌이니까 당연히 노동 환경이 대단히 열악하죠. 그래서 그 열악한 노동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종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흑인이라든가 중국인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말 그대로 제일 말단에 있어요. 제일 말단에 있고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백인이거나 백인 중에서도 독일인이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인종차별적이면서 신분차별적인 그런 곳이 바로 연철촌 슈테슈타트입니다. 이 슈테슈타트는 따라서 독일인이 만들어내는 최악의 디스토피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이런 공간이고 그 공간에 따라서 굉장히 공기가 나빠요. 탁해요. 강산도시니까 굉장히 공기가 탁하고 하나같이 다
그 광물들을 생산해서 광물들을 수출해서 그거 가지고 무기를 제조하는 침략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과학기술 문명을 대변하는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양생,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장수하는 촌락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연철총같이 문명을 파괴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그런 기술로도 응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슈탈트를 통해서 알려지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압적이고 파괴적인 도시, 슈츠 교수가 만들어낸 그런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두 도시를 연계하는 존재가 마르셀 브리크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독특한데, 이 마르셀 브리크망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알사스 지방의 청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알사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알사스와 로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독특한데, 그게 뭐냐면 그 19세기에 보부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어요. 보부 전쟁,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에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라고 하는 보부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고요. 이 보부 전쟁에서 승리한 게 프로이센, 즉 독일이에요. 독일에서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아무튼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서는 이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프랑스가 결국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식민지로 알사스하고 로렌을 내주게 돼요. 즉 알사스하고 로렌은 원래 프랑스였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독일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 바탕으로 한 유명한 소설이 바로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마지막 수업 보면 어린아이인 내가 그날도 수업에 늦은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 늦어갖고 막 헐레벌떡 뛰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너 오늘도 수업 늦으면 어떻게 빨리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지? 그러면서 천천히 어쨌든 내가 수업에 들어가 보니까 문을 들으려고 내가 수업에 들어가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우리 교실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담임선생님이 넌 오늘도 늦었구나, 자리에 앉아라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의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바로 그 지역이 알사스 지역입니다. 즉 알사스가 독일의 식민지가 됨으로써 더 이상 프랑스어를 쓸 수 없고 프랑스어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하고 바로 통하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특히 일제강점기의 그러니까 후기로 가면 갈수록 한국어를 쓰는 것, 우리말을 쓰는 것이 금지되고 우리말 수업이라는 게 사라지고 일본어 수업만 남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알사스라고 하는 건 식민지인이 겪어야 할 어떤 차별, 식민지인이 겪는 어떤 갈등, 민족적 갈등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게 알사스 지역인데 이 인도 앙비의 유산에서 마르셀 브리크망이라고 하는 식민지 출신의 청년이 활약을 해서 결국에는 프랑스 비리 승리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점에서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국경을 초월한 것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됩니다. 과연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누구나 평등하게 과학기술의 발전의 산물을 누릴 수 있고 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누구나 평등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요? 혹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식민지를 침략으로 식민지를 개척해내고 이 식민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기술인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슐츠 교수가 만들어낸 그 과학기술, 화학적인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건 무기 제조이고요. 이 무기 제조란 결국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기술입니다. 식민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 19세기 과학기술의 발전이란 최단 항로의 개척처럼 식민지를 개척해내고 파괴해버리는 그런 기술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과학기술의 발전이 긍정적으로 가려면 프랑스 빌처럼, 왜 프랑스 빌인지 아시겠죠? 지베른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사람인 지베른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악어는 프랑스 빌이에요. 반면 독일인은 프랑스를 침략한 나쁜 놈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독일을 악역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결국에는 그런 과학기술이 그런 긍정적인 기술로도 쓰일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기술로서 어떻게 보면 상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발전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상품을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도 가져와야 되니까 식민지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상품의 또 시장으로서도 식민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료를 침탈해 오면서 상품을 파는 시장으로서 식민지가 필요했고 그런 식민지를 강제적으로 병합하기 위해서 만들고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침략적인 과학기술은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른 개화기에 그 인도 앙비의 유산이라고 하는 쥐베른의 소설이 번안되어서 읽힐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결국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식민지를 만들어내고, 그러나 그 식민지인이지만 우리가 과학기술을 보다 침략적인 방식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약간 심어줬던 그런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소설이 우리에게 좀 재미있는 읽을거리로 읽힐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철새개라고 하는 소설은 1907년에 우리나라에 번안됨으로써 딱지본 형태로 많이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과학소설들이 그 이후에도 번안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줄 베른의 인도 왕비의 유산이라고 하는 소설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일 수 있겠는가? 과학기술이 다른 존재를 차별하거나 침략하는 도구는 아닌가라고 하는 과학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이런 부정적인 기술이 아니라 긍정적인 기술이 되기 위해서 과학기술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